개치입니다. 파란 약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투자를 할 때 그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감성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거야, 아마. 다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동영상이 진짜 많죠. 근데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파란 약을 먹은 그 매스미디어, 유튜브, 그리고 코인 커뮤니티, SNS 전부 다 똑같아요. 뭐가 비트코인이냐라고 설명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뭐 미래 가치가 어떻고, 복제가 불가능하고, 아니면 뭐 개수가 제한돼 있고, 어떻게 해서 P2P 거래가 가능하고, 미래의 화폐를 이런 식으로 뭐 사카시 나카모토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뭐 이렇게 그런 이렇게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의 처음에 진입을 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투자는. 근데 접근을 하는 방법이 다 똑같이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타이틀을, 그 예를 들면요, 제가 정해놓은 게 그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폰지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사기죠. 그러니까 재앙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첫 번째 오징어 게임이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선동 앤 백신 뭐 이런 거였다면, 그건 이제 육체, 즉 몸에 가해지는 대규모 재앙이었죠.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건 장기적인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금융 관련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피아트 커런시를 스태그플레이션 시키면서 물가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돈이 싸지는 현상을 갖다가 만들어 버린 후에 사람들이 그 돈을 버리도록 유지를 하면서 점점 그 피아트 커런시를 리크를 시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점점 안정적으로 서서히 올라가게끔 만들어서 80~90%의 사람들이 이런 금융제약 쪽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거대한 재앙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사용돼야 될 화폐의 어떤 종류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테스트를 하기 위한 테스트 센터 같은 걸 이렇게 판을 깔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팅의 목적도 있는 거죠. 백신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어마어마한 거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똑같죠. 코인을 하겠다고 와서 정보를 찾아보고, 실질적으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규 투자자가 많죠. 그 전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선물이라든지 옵션, 어떤 골드 투자라든지 원자재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거의 별로 없고요. 거의 한 80~90% 이상은 거의 코인으로 처음 투자라는 걸 처음 접근을 해본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그건 처음 이 시장이 디자인이 되고 사람들이 이 시장으로 다 접근을 할 때 진입을 하는 방법을 갖다가 디자인을 할 때 금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도록 이 시장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코인을 시작하기 전에 저처럼 뭐 골드 투자, 선물 투자를 갖다가 10년 가까이 하고,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원자재 투자를 10년 가까이 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요, 이 코인 시장 자체를. 근데 그렇게 접근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 리스크를 줄여나가는데, 이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빨간 약이에요. 그러니까 진실 쪽에 가까운 걸 일단 머릿속에 빌드를 하고 셋업을 한 후에 이 시장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근데 거의 한 8, 90%의 사람들은요, 코인 커뮤니티나 아니면 유튜버 같은데 비트코인이 뭐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전부 다 그 파란 약, 그러니까 그 버블을 쌓는 그 머릿속에 이건 된다, 난 돈을 딴다, 이런 버블을 쌓는 거지, 숏 치는 이런 버블을 제거하고 알맹이를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다 접근을 하지는 않아요. 그게 왜 코인 시장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따는 것처럼 형색이 보이지만 80에서 90%는 돈을 다 잃고 한강 가서 그 순서표를 뽑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저녁 먹고 유튜브도 보고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 봤더니 사실 이런 코인 시장에 접근을 한 게 너무 오랫동안 쉬다가 접근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유튜브도 할 겸 겸사겸사 해서 정보를 해서 어떻게 코인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지 그 몇 가지 그 코멘트들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많이 뭐가 비트코인이다, 이게 비트코인이다, 이게 비트코인이다 라고 하는 건데 거의 다른 커뮤니티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코인 커뮤니티 보면서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좀 가져와갖고 코멘트를 좀 가져온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화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에 투자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요, 화폐가 뭘까요?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대충은 뭔지는 아는데 화폐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딱부러지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은 화폐가 뭐냐면 그 담보물을 대신을 하는 보관증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전에 예를 들면 중국에 예전에 고대 쌀을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추수기에는 쌀을 걷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라든지 배고플 때는 그 창고에서 쌀을 갖다가 가져다가 끼니를 해결을 할 수 있게 했죠. 근데 이 보관증을 발행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쌀을 2봉지를 갖다 맡겼으면 2봉지 해서 뭐 그 동전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쌀을 맡겼다는 그 보관증을 준 거예요. 그 보관증이 화폐거든요,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다가 되게 이렇게 처음에 기초? 뭐라 그랬지? 금융에 대한 처음에 접근을 할 때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체계적이고 이성적으로 다 개념을 잡아가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화폐가 담보물을 대신하는 보관증이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은 사람들한테는요, 이 얘기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브렌튼 우즈 제재로 그 월드워 2가 끝나고 그 골드를 담보로 해서 US 달러가 발행이 되고 그 US 달러가 이 보관 중인 골드를 네가 원할 때 교환을 해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보관증이거든요, 사실은. 금을 보관하고 있대. 근데 비트코인은 무언가를 담보물로 해서 발행이 되는 화폐냐라는 접근을 하게 되면요, 그 코인 커뮤니티나 이런 쪽 가면요, 욕만 날라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해요. 뭐 사람들의 신용,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화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뿐 뭐가 그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발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담보물인지는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은 일종의 거대한 금융 제약이면서 동시에 백신처럼 테스트를 하기 위함은 테스트 필드거든요. 그 테스트 필드 안에 수백 수천 개의 테스트 코인들이 비트코인이라는 미래에 사용될지도 모르는 그런 화폐의 기획을 테스트하기 위해 만든 그런 테스트 필드인데, 이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담보물을 만들기 전에 먼저 화폐를 먼저 발행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금 연기를 하면 아까 설명한 그 쌀 창고 안에 쌀이 아직 없어요. 근데 화폐를 먼저 발행해 놓고, 야, 이 쌀 창고에 쌀 곧 찰 거야. 그러니까 그 미래 가치를 화폐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화폐로 사용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매스미디어도 그렇게 말하고 코인 커뮤니티도 말하고 뉴스도 그렇게 말하고 모두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선동하고 약간 구조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보물이 없는 화폐를 은행이 중앙 탈중앙화가 어쩌고 막 그러는데, 당연히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하나 조목조목 다 따져가면서 설명을 해줄 건데, 당연히 다 선동이고 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아까 말한 부분, 요건 아까 설명을 했고요. 이제 화폐라는 개념은 분명히 화폐가 뭔지는 이분도 나중에 다시 카테고리를 잡아서 설명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보통 비트코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중지불 방지, 탈중앙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말도 많이 하죠. 탈중앙화, 발행 주체가 없다, 그래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심각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중앙화 화폐죠. 그리고 특정 세력, 그러니까 단 몇 프로의 그 특정 금융 파워를 갖고 있는 그 몇 사람이 전 세계의 모든 화폐를 실시간으로 다 흐름을 관찰하며 다 일일이 흐름을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시스템이에요. 그 매트릭스 시스템이죠. 금융에 대한 매트릭스 시스템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탈중앙화, 은행이 간섭을 못한다,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말이 안 되는 질이 낮은 선동이고요. 그리고 보통 비트코인은 발행의 주체가 없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사카시 나카모토 이름을 체크를 해보니 이름이 나카 가운데고, 또는 좀 더 가운데 좀 더 사카시, 무슨 이름이 이래. 발행의 주체가 없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발행의 주체가 있죠. 누가 만들었는지도 다 공개가 됐죠. 그리고 발행 주체 있죠.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공개가 돼 있죠. 공개가 돼 있죠. 실명도 공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재단도 공개가 돼 있죠. 그리고 스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공개가 되어 있죠. 비트코인에 대한 스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공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발행해 주자. 탈중앙화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거래소라든지 이런 게 은행이고, 만약에 사람과 사람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전송을 한다, P2P 전송에 대해서 설명을 자꾸 하면서 선동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전송을 할 때도 폰 어플리케이션을 쓰죠. 그리고 그 폰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은행이죠. 사실은 은행의 기능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같은 은행을 쓰더라도 같은 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지갑이라는 그 구조 자체가 일종의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죠.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이건 나중에 설명하는 게 낫겠다. 지갑의 어떤 라이센스를 해서 함부로 지갑을 갖다가 만들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특별한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여튼 중앙화죠. 당연히 이렇게 빨간 약 공개하면은 아마 코인 커뮤니티에서 때려 죽이려고 할 텐데, 그건 뭐.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 다음에 또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사람들이 막 쉽게 속는 선동 같은 거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동영상을 공개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코멘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와 갖고 했는데, 이건 설명을 했고, 기본 여러 중에 발행 주식 책임졌습니다. 99%는 이 부분을 잘 모르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수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개수가 정해져 있는, 실질적으로 개수가 정해져 있는 코인은 불과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일종의 말장난, 릴리즈나 락업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계속 증제를 하죠. 주식으로 말하면 개수를 늘려가죠. 점점. 그리고 어차피 채굴로 만들어지는 코인이 1% 이하고요. 99% 이상은 대부분 발행형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피아트 커런시랑 차이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발행 주체, 발행자, 책임자, 재단 뭐 이런 것들은 다 공개가 돼 있고, 단지 그게 왜 어떤 식으로 공개가 돼 있는지 90% 인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하나의 비트코인, 예를 들어 BTC라는 이 코인을 놓고 보면요, 노드를 4개로 나눠서 현재 4개의 노드로 채굴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조차도 모르는, 아니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는 건지, 워낙 그 파란약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공개를, 중국이 이런 걸 공개를 하는 걸 워낙 싫어하니까, 자기들 돈 벌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뭐 개수가 2100만 개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뭐 복제가 안 된다, 해킹이 안 된다 그런데 복제되죠. 사실 2100만 개인데 그걸 노드를 나눠서 2100만 개를 또 찍어낼 수 있죠. 카피를 정확하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이 발행이 몇 개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더리움은 참 발행 개수가 무제한이지 참. 그냥 무제한 찍으면 대놓고 사기를 치. 클래식에서 이더리움이 같은 개수가 이제 분리되었죠.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닌데,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이더리움이 분리된 거죠. 다오 이벤트로. 이건 뭐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고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거라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만 알기 위해 포인트라서 이런 건 나중에 이해를 하면 되고, 일단 양이 2배로 늘은 거예요. 주식으로 말하면 삼성전자 주식이 100개였는데요. 어느 날 200개로 늘어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해킹도 안 되고 복사도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왜냐면은 복사를 해갖고 양이 2배로 늘었어요. 코인이. 근데 이건 복제가 안 돼요. 우린 완벽해요. 우린 해킹도 불가능하고요.
개수는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요. 비트코인은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질이 상당히 낮은 선동인데, 근데 90% 이상의 사람들은 이런 걸 믿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그냥 뻔히 다 있잖아요. 다 그냥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캐시로 분리가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있죠. 근데 비트코인 캐시도 2100만 개로 양이 2배로 늘은 거예요. 어느 날 같은 노드를 사용했어요. 같은 노드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왼쪽에 이제 비트코인 2100만 개 하고요, 오른쪽에 비트코인 캐시 2100만 개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짝퉁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왜냐면은 그냥 통째로 카피를 해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 가면 모두 다 파란 약만 먹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건 근데 굳이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간단하고, 정말 근데 그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그 커뮤니티의 글 중에도 개념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추억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설명이 없어요. 고의적으로 지우는 거죠. 이제 알바들이, 특히 이제 돈 장사를 해야 되는 중국 알바들이. 또 아까 동영상 보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런 거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있구나. 채굴에 대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많이 써놨더라고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여기 보면 이 시장, 이제 오늘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큰 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수백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비트코인들 있죠. 코인들 있죠. 근데 이 중에서 그 컴퓨터로 채굴을 하는 코인이 1%가 안 되죠. 99% 발행 코인이라서 숫자를 막 찍어내는 거죠. 그리고 제한도 없고요. 감시하는 쪽도 없고요. 그리고 그걸 비난하는 미디어도 없죠. 그냥 개막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그냥 사기치고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런 시장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죠? 비트코인이 그런 금융적인 사기를 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똑같은 이벤트를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감독원이 있거나 그런 관찰하는 시스템이 있거나 이런 쪽에 있으면 금융사고라고 해서 감옥에 가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갑자기 어느 날 증자를 한다고 해서 그걸 뭐 락업 뭐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코인이 총 개수가 100개인데 어느 날 200개를 찍어냈어요. 당연히 사기죠. 만약에 보통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주주총회가 일어날 거고 반대를 할 거고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될 거고 감옥에 갈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겠죠. 근데 코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법을 안 만들어요. 만약에 제재가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었겠죠. 근데 법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법과 합법 그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놔요. 처벌을 하기도 애매하고 처벌 안 하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딱 그 가운데다 놔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금융 관련 테스트를 하기 위해 필드 시장을 만들어 놓자고. 왜냐면 피아트 머니는 계속 찍고 있고 그 피아트 머니를 계속 소진할 2차적인 3차적인 목적도 있으니까 그런 피아트를 소진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테스트 필드에서 일어나는 그런 금융 범죄들을 전 세계가 다 모른 척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코로나하고 비슷하죠. 제 의사들도 다 모른 척했던 것처럼. 그리고
테더 이게 있네요. 잠깐만. 테더를 갖다 기준으로다가 설명을 하면요, 이 보통 비트코인을 시세를 컨트롤할 때 이제 세력들이 테더를 이용해서 만들죠. 근데 기본적으로 피아트 코인과 차이가 없다. 테더가 발행을 할 때 1달러를 예치하면 1달러의 테더 한 개를 발행을 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테더는 파생 발행을 하죠. 담보가 1달러의 유보금을 기준으로 2만 달러, 3만 달러씩 쭉쭉 그냥 막 발행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돈을 디지털로 입력을 해서 발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블이 이제 BTC에 쌓이는 거죠. 왜냐면 테더가 기본적으로 BTC의 토큰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구조로 사기를 치냐면, 고객이 테더에 1달러를 예치했다. 그래서 테더는 1테더를 발행을 했다. 이게 사람들의 이해도인데, 실제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객이 테더에 1달러를 예치하면 테더는 1달러를 담보 유보금으로, 유보율이 1000배 정도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1달러를 받고 테더는 1000 USD를 발행을 하죠. 그러면 그게 BTC에 그대로 토큰으로서 발행을 해서 1000달러가 올라가죠. 이게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BTC를 어떻게 컨트롤하는 기본적인 원리죠.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은 비트코인 시장 자체를 완벽하게 컨트롤하죠. 테더, USD 코인, BNB 같은 게 있는데, USD는 그나마 좀 파생 발행을 덜 하는 편인데, 테더나 BNB는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그런지 이런 건 좀 과도하고 싶을 정도로 도덕이 훼손된 그런 행보를 보이는 코인들이죠.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BTC 가격이라는 그런 자체가 사람들이 BTC를 사서 올라가는 건 전혀 아니고요. 세력들이 올리고 싶은 가격으로 올리고, 세력들이 내리고 싶은 가격으로 못대로 내리고 그런 거죠. 테더 같은, 이것도 아까 동영상에서 가져오는데, 이 테더 제한, 테더 말이 많죠. 운영자라든지 금융감사를 가끔 하고, 뇌물을 로비를 너무 심하게 해서 금융감사를 거의 안 받죠, 테더는. 비리가 워낙 심해서 비리가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죠. 그리고 아까 보다가 이해 안 가는 것들 스킵해 놓은 것 중에요, 그쵸, 비트코인이 해킹이 안 된다고 뭐 블로그를 만들고 뭐 어쩌고 해서 뭐 검증을 하는 시간이 어쩌고 해갖고, 동영상 보면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해킹이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이더리움도 해킹돼서 노드가 갈라졌고요. 그리고 복사를 해서 노드를 따로 만들어서 같은 수의 코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해킹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나?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사실. 복제 가능하죠. 더블로 찍어내니까. 더블로 찍어낼 수도 있고. 이것도 다른 쪽 이제 유튜브에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영상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비트코인 은행을 거치지 않고 탈은행, 탈중앙 뭐 막 이런 소리 하길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투자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에서 나오던데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그 파란 약 먹은 세력들은 어떤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투자 가치가 있어서 거기에 투자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금이나 다이아몬드도 생산량을 제한하니까 희소 가치가 올라가고 그 희소 가치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유지가 된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전혀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왜냐면은 금의 양산량이라든지 다이아몬드의 생산량 자체를 세력이 조절을 하니까 가격도 세력이 원하는 데에서 움직이고 세력이 내리는 데서 내리고, 그런 투자 가치, 비트코인 투자 가치라 난다로. 비트코인이요, 인터넷이 사라지는 영원히 안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전기라는 매개체를 사용을 하는 디지털 표식이죠, 사실. 그래서 만약에 전 세계가 전기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블럭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만든 세력이라면 비트코인을 만들기 전에 먼저 전 세계 전기 시스템을 먼저 장악을 했을 테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모든 전기를 다 셧다운을 시킬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전기를 셧다운 시킬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겠죠.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를 만들어 놨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전기의 단전에 대한 비트코인 리스크 당연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전기가 없는데 뭐 배터리로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배터리나 가솔린,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비트코인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당연히 그건. 근데 뭐 아니다, 뭐 한 군데라도 뭐 유지가 되면은 비트코인은 또 어쩌고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던데, 거의 대부분 커뮤니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트코인 채굴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에 있는 채굴업자들의 주장은 생산 비용, 즉 채굴 비용이 100원이니까 우린 120원 받아야 되겠다라는 경제적 논리,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논리를 사람들한테 자꾸 프로파간다를 해서 선동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채굴 비용이 계속 상승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채굴에 대한 알고리즘을 바꾸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물론 이건 채굴 코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인들은 다 발행형 코인이라서 그 해당 사항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채굴은 99%의 노드는 당연히 BTC를 다 채굴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블록은 전혀 생산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BTC는 뉴스라든지 이슈 같은 선동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굴 비용은 계속 상승을 하게끔 알고리즘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BTC 쪽에서, 중국 쪽에서. 왜냐하면은 잘 볼까요? 0.1%의 해시레이트를 갖고 있어도 99%의 블록을 생산을 하고 있죠, 다른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고리즘을 바꿔서 채굴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 그들이 투자를 한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을 경영의 입장에서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일부러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가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근데 수리가 되게 쉬워요. 근데 금방 고치면은 당연히 연비가 좋아져요. 근데 일부러 이거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비가 되게 나쁘고 그 휘발유를 겁나게 먹어요. 근데 그 휘발유 값을 청구하기 위해서 손님한테 차를 안 고치는 거죠. 근데 반대편은 이미 고쳐놨어요.
휘발유를 거의 안 먹어요. 연비도 엄청 좋고. 그리고 그걸 고객한테 청구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예요. 한쪽은. 그러니까 BTC를 채굴을 하는 채굴업자들이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매우 질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는 채굴기, 그래픽 카드 이런 쪽 하드웨어를 만드는 쪽에 카르텔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채굴 비용이 지금보다 낮아지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 파산하고 도산을 해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채굴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변경을 안 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채굴 비용을 점점 더 늘려가는 거예요. 계속 버블을 계속 늘려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생각 안 해도 다 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일하면 얘기하면 뭐 알바들이 바로바로 지우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비트코인 뭐 채굴을 위해서 뭐 발전소를 짓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알고리즘만 잠깐만 바꿔도 채굴을 위해서 전기를 거의 소모를 안 하게 바꿀 수가 있죠. 근데 현재 BTC가 소모하는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한 국가가 소모하는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다 채굴업자들의 이익 때문에 그 실제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제한을 당하고 있는 거죠. 도덕, 돈을 벌기 위한 목적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동영상 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것들 스크랩 해놓은 건데요. 그쵸? 여러 개의 스프릿이 가능하죠. 비트코인 개수가 제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솔직히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있나? 그 중에 너무 무제한 발행인데 이런 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디플레이션 화폐인가 라는 부분. 시간이 지나면 화폐 개수가 감소한다. 화폐 개수가 감소하진 않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비율도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인플레이션 화폐는 계속 찍어내기만 하죠. 양이 늘어나죠. 점점 강제적으로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디플레이션 화폐는 어떤 논리냐면 이 사람들이 반감기 때 반감기가 오면 채굴 난이도가 2배로 올라가서 생산량이 50% 감소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사용자는 더 많아지는데 공급을 못하니까 디플레이션 화폐는 그런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거짓이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반감기라는 코인 채굴할 때 반감기라는 그런 구조가 오는 코인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두 개뿐인데 이것들도 고의적으로 반감기를 스무스하게 개선을 안 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다른 노드 쪽은 다 개선을 했는데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사기죠, 사기.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보통 비트코인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1% 정도 남겠죠. 근데 98%나 99%는 미래에 전부 다 삭제가 되겠죠. 미래 그리고 사용이 될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두 개는 살아남겠죠. 오리지널. 뭐가 오리지널인지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정의를 하기로 하고 99% 이상은 당연히 사라진다고 봐야겠죠. 코로나 끝나면은 백신에 대한 얘기가 쑥 들어가는 것처럼 또 다른 종류의 금융 재앙을 만들겠죠. 또 이런
어떤 사람들을 더 곤란하게 하기 위한 어떤 다른 종류의 금융 재앙을 또 만들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일종의 해프닝처럼 해서 시장 전체가 클리어 되겠죠. 한두 개의 오리지널 제외하고는. 그리고 또 뭐가 이슈가 됐었지? 동사보다가 아까 정리를 해놓은 것도 마지막으로 밖에 비 오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지, 너무 길다 내용이. 이거를요, 비트코인을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 왜 비트코인을 하냐라고, 야 네가 예를 들어서 야 네가 이런 식으로 더 말을 하면 사기라면서 너는 왜 이거 하는데, 그리고 왜 여기다 투자를 하는데 라는 정의를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건 이제 금융 재앙이고 사기인데, 명백한 금융 사기이고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오리지널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아니면 오리지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오리지널 어떤 코인, 미래에 쓰게 될 1%의 코인의 정체를 찾아서, 아니면은 이런 적합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지금 이제 테스트 필드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금융재앙인지 알면서도 여기에다 돈을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당연히 넣으면 안 돼요. 자기가 완전히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돈,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사람마다 틀리죠. 어떤 사람 100만 원이면 있어도 되는, 없어도 되는 돈, 이런 돈이면은 넣어도 되고, 아주 그냥 완전히 잃어버려도 인생에 아무 지장 없는 돈은 넣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냐면요, 이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되게 쉬운, 그리고 엄청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하는 방법을 되게 현명하게 가져가서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도박인데 돈을 되게 빨리 벌 수 있는 시장으로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스스로. 쉽게 말해서요, 사람들을 코로나로 선동했죠. 그리고 결국 백신을 맞게 했죠. 그리고 한 99%의 사람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죠. 건강에 대한 치명적인 재앙을 받게 됐죠. 근데 생각해보면요, 마스크를 파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시장을 좀 잘 보고 있다가 요거 봐라, 요거 그냥 공장 몇 개 해요, 그냥 막 찍어내도 되겠는데, 뭐 미친듯이 찍어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로또 맞은 거예요. 떼돈을 번 거죠. 1%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약간 시장이 어떻게 팬데믹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을 하고 원자재를 엄청나게 수급을 한 다음에, 그냥 2019년에서 2020년 2월에서 2020년 5월 끝 딱 넘어갈 때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그 타이밍에, 오호라 타이밍이 왔구나 하고서 어떤 사람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 있는 그 와인을 만드는 회사는요, 라인의 80%를 그 와인을 생산을 전부 중단시키고 그걸 전부 다 의학용 알코올을 만드는 라인으로 개조를 해버려요. 단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엄청 쉽죠? 그래서 그냥 병에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 쓰는 그 알코올을 미친 듯이 생산을 해서 떼돈을 벌어서 하루아침에 재벌이 돼요. 이건 이제 시장을 딱 보다가, 팬데믹 잠깐만, 알코올, 야 우리 어차피 술도 알코올이잖아, 우리 와인 만드는데 그냥 잠깐 사람들 뭐 술도 못 마시게 해? 잠깐만, 야 이거 그냥 의학용 알코올을 만들어서 팔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드카 만드는 회사도 그렇게 해갖고 의학용 알코올로 바꿔서 떼돈을 벌어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 아메리칸 골드러시에 가갖고 청바지를 팔고 여자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시장을. 그 금광을 캔다, 아메리칸 서부에서 금광을 캔다, 그러면 야 나도 금 캐서 부자 돼야지. 이게 한 90%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셋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에 핀트나 관점을 완전히 다른 쪽, 옆으로다가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군가는요, 뭐 금광? 야 그거 4개까지 들어올 거면 이미 그 시장 내가 들어가갖고 저기 해봤자 돈 하나도 못 벌어. 그러니까 차라리 가갖고 그냥 야 여자나 팔자, 딱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디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시장에 어떻게 알고 접근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공개된 그런, 아니면은 넓게 프로파간다가 돼 있는 시장 자체가 메리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야 가서 청바지나 팔자, 그 내 청바지 이름을 리바이스라고 하고 그 내 이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야 잠깐만, 우리 회사에서 CCTV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CCTV 만들면서 센서도 어차피 다 같은 거 만들 수 있었고, 더군다나 우리 온도, CCTV에 온도 체크기까지 붙어 있었잖아. 야 팬데믹을 이용해 갖고 차라리 자동 온도 체크하는 그 식당이나 레스토랑 앞에 그 수요가 겁나 늘어날 거니까 그 CCTV 그냥 생산하는 라인 줄이고 그냥 온도 체크하는 그거를 약간 심플화 시켜갖고 막 찍어내자 해갖고 이 사람들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사기라는 걸 알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 선동이라는 걸 알고 있고,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걸, 가치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 대신 그걸 이용해서 거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있는 거죠. 이해가 조금 어떻게 설명이 이런 식으로 가능한가요? 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이해해야 되는, 이 시장은 사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한, 절대 하면 안 되는 금융 재앙이고요. 엄청난 대규모 재앙이죠. 근데 아주 작은 돈, 잃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돈이라면요, 어떻게든지 접근 방법을 좋게 하면 오히려 떼돈을 벌 수 있는 시장으로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나 스스로. 근데 8, 90%는 그렇게 못해요. 8, 90%는 대부분 다 한강에 빠져요. 왜냐면 접근을 그렇게 못하고, 야 나도 금 캐러 가야지, 남들도 캐니까, 딱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인드셋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든 투자라든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비트코인은 그리고 지금 현재 세 가지 이에 팔로우업을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죠. 피아트 커런시죠. 비트코인 자체가 사실은 S&P 선물, 그리고 금리, 자동 매매. 왜냐면은 비트코인 거래의 95% 이상은 전부 다 AI 자동 매매니까. 특히 금리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비트코인은 반응을 하죠. 만약에 미국이 뭐 10년물 국채를 조금 더 올린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보이면은 비트코인 폭락을 하죠, 바로. 비트코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테이퍼링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차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시장이죠, 사실. 어떤 미래에 더 올라간다가 아니라요, 비트코인이 이런 거예요. 잠깐 로고로 볼게요. 이제 이거는 라이너로 보는 거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잖아요. 근데 로그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또 올타임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뭐 2011년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와갖고 쭉 올라가는 걸 형식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만약에 금리를 이제 미국이 고의적으로 컨트롤해서 금리를 갑자기 어떤 전쟁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오면요, 갑자기 확 올려버리면 비트코인은 그냥 언제라도 지금 뭐 3만 달러, 4만 달러에서 갑자기 영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루나 이벤트, 뭐 무슨 코인이 얼마 전에 갑자기 영원돼 갖고 다 사라진 그런 이벤트가 일어날, 장래에 그런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심각하게 큰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왜냐면 이 내용이 너무 기네. 그냥 개념만 설명하려고 했는데 1시간 가까이 설명을 하게 되네. 다음 동영상부터는 조금 하나하나 좀 딥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요 코인은 어떻고, 요 코인은 어떻고, 요 코인은 어떻고, 투자를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사기인 줄 알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의 다른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는 그런 동영상들을 만들 거고요. 저는 유튜브를, 비트코인 투자를 2000 몇 년부터 했더라, 내가. 겁나 예전부터 했는데 좀 쉬다가 와보니까 지금은 원래 비트코인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네요. 제일
안 좋은 타이밍에. 나는 항상 이런 식이야. 머피의 법칙이야. 하여튼 다음 동영상도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들어서 그 동영상을 막 이거저거 삽입하고 막 엄청 멋있게 만들고 막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보고 캐릭터도 넣고 막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전에. 근데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만들면 오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내용 정리해서 아무 대본 없이 그냥 다른 동영상 본 거 그냥 내용 그냥 올려갖고 대충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 그래서 그냥 매일 일기 형식으로 매일매일 그냥 이랬다, 오늘은 이랬다, 내가 본 건 이랬다, 내 느낌이 이랬다, 내 관점에서는 이랬다, 이런 부분만 그냥 매일매일 생각을 했던 걸 정리를 해서 뭐 한 일주일에 하나 동영상 하나, 뭐 2주에 3주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가끔 생각나는 거, 중요한 포인트 같은 거 있을 때는 뭐 여러 번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무작위하게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무언가,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장, 그리고 실제 시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실제 시장의 구조,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 비트코인에 대한 방법,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본 제일 밑에 있는 베이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다음 동영상은 조금 더 딥한 디테일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코인들, 발행형 코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고요. 아마 내 생각에는 엄청 비난도 많고 아마 이런 부류의 동영상이 없다 보니까 진실 유포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왜냐면 이거 중국 쪽 그 코인 알바 커뮤니티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싫어할 텐데 악플 달릴 것 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뭐 이런 거 취미로 하는 거니까 누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어차피 내 지인들을 보라고 만드는 거니까요. 그냥 나를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그 지인들은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지인들도 여러 가지 동영상 같은 거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 서브로 다 만든 거니까.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하시든지 마시든지 뭐 필요하면 하시고요. 유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밖에 비 오네. 이제 자야지. 바이바이.